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책을 교재를 새로 쓴 것이 특수경매의 입문기다. 이 책을 새로 썼는데, 제일 먼저 제가 보면 이 경매를 알면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 해갖고 경매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경매를 모르신 분들을 처음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쭉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 핵심만 있는 것만 잠깐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민사집행규칙입니다. 민사집행규칙에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강제 집행. 원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등기 건물에 설정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이 없고 건축권자가 없으니까 설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도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경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미등기 건물에 강제 경매 때는 집행관이 다 조사를 하고 표시를 하고,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조사한, 그러니까 집행을 시킬 때는 그 세무자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내가 강제로 기입등기시켜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기입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이 채무자라는 것을 확인됐을 때는 그거를 강제로 기입등기를 시키고, 건축물 관장이 없어도 기입등기를 시키고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는, 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 신청하는 건물의 지원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강제경매를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어떤 농협에서 건물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입니다. 그런데 안 갚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집어넣는데 감정사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은 15평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은 30평이야.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과 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과 현저하는 건물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저하는 건물과 설정된 건물이 다르니까 설정이 안 된 건물은 경매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공유자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인 가격으로 본다. 자, 우리 공유자가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서류로 미리 내는 방법이 있고, 낙찰을 받았을 때 누가 낙찰을 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자가 미리 서류로 우선 매수를 신청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그날 가서 봤더니 아무도 낙찰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제 다른 볼 다 끝났을 때, 내가 이 건물을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인데 아무도 낙찰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최저 가격으로 저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넘겨주세요 할 수 있고, 낙찰 안 받았더라도 서류를 신청했으면
근데 그때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한번 사용한 걸로 돼서 그 다음번에 또 못 쓰는다, 못 사용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기 뒤에 처음 오셨죠? 희주씨, 저 교재를 하나 드리고, 어떻게 봤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수경매 입문이다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책을 써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강의해보고 난 다음에 수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정식 출판을 할 건데 처음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로 집어넣고 비드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경매로 집어넣어서 팔렸는데 법원에서 배당을 하는데 이럴 때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공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가등기가 맞춰져 가등기가 터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가 있을 때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가 있고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라고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사람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매매예약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본등기자가 있고 원래 등기자가 있고 가등기 쳐놨죠. 그러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두 주인이 누군지 모르죠. 그렇게 가등기가 쳐져 있는 물건은 경매로 진행됐을 때 가등기자나 본등기자한테 아무도 안 주고 공탁을 해놨다가 결정이 나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당 이외에 소가 제기됐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왔습니다. 배당이 나왔는데 후순위 설정권자가 그 사람은 가짜 전입자다 하고 이 소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안 주고 소장이 끝날 때까지 배당을 주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겁니다. 이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배당이 나왔는데 그날 가지 않고 며칠 있다 가면 공탁해 놨다가 배당이 나와서 팔렸어도 3일, 4일 있다 가서 나 배당 받았었는데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당을 안 주는 게 뭐냐면 가등기가 쳐져 있을 때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해 이 소가 들어가면 배당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분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미만인 소액 임차인은 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우선해서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자 서울특별시에도 5,500만 원이고 또는 4,800만 원이고 2,800만 원이고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5,500만 원 미만의 5천만 원만 서울시에서 들어가 있으면 나를 무조건 우선 배당해 주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안 해줍니다. 뭘로 해주냐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어떨 거든지 기준권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설정이 10년 전에 설정을 해놨으면 10년 전 거에 대한 개정 전에 10년 전 이거 10년 전이라면 2013년도에 뭐 3천 얼마 이게 정해진 거 있죠. 거기에 날짜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날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따른다고요? 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그때에 그 당시에 소액 임차인을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것이지 현재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기준이죠? 그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권리 날짜에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느냐를 봐야 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0페이지 보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면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왔죠.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상가 임대차는 일정 가격 미만만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상가 임대차는 보호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보면 대항력 등 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일정 금액 미만만 해주지만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상가 임대차를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에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건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면 자 보십시오. 이 법은 상가 건물이 임대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실조 이의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해야 되는 임대차에 대해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는, 상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는 그 금액을 넘어가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추천해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건데, 다시 3차에서 미납을 했기 때문에 3차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차에서 또 나와서 이것이 2,200만 원까지 떨어진가? 4,4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2,200까지 떨어진 거를 22년, 이게 언제죠? 작년 8월 25일. 작년 8월 25일 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아서 납부를 한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거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저한테 낙찰 받아서 잔금을 내서 잔금을 내라 그랬더니 잔금을 내러 간 거예요. 잔금을 내러 갔더니 법원에서 잔금 받은 사람이 이거 대항력이 있는데 왜 내십니까? 이거 대항력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대항력이 있다는데 이거 잔금 법원에서 다시 잘 생각하시고 잔금 내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잔금 내세요 그런 거예요. 잔금 내십시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스피드 옥션에서 한 건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을 제가 보기엔 조금 잘 못해서 거예요. 무조건 스피드 옥션이나 부드 옥션이나 뭐 지지 옥션에서 얘네들이 권리 분석하는 것이 100% 다 만들 수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14년인데, 근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에 보고 사업자 등록이 바뀐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6억 원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로 제출했어요. 제출한 겁니다, 이거. 자, 먼저 보시면 이거는 요런 땅에 건물이 있는 건데 도로도 없습니다. 항공사진을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식장과 병원이 있는데 한 필지 내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약국입니다. 약국으로 운영하다가 여기 병원이 뭐랄까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년 있다가 낙찰 받으면 이 병원이 다시 운영될 거예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국도 지금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약국이 폐쇄를 된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현재 휴업 중인 여기 병원 있죠? 여기 병원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경매로 나온 약국이에요. 장례식장 여기 약국을 이렇게 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이 삼성약국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병원이 휴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약국은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은 잠겨져 있어요. 먼저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면 이 건물이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 건물 건축물 현황으로 들어가 봤더니 땅이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건물이 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45 주차장이 이 건물 주인과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 땅 주인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로가 없어도 내 약국에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놨어도 이 건물을 지금 당연히 샀지 않습니까? 샀다고 해도 이 사람 같이 출입을 막을 수가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 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 들어가는 걸 어디다 막어? 어떻게 막게? 이거 어떻게 막어? 여기 전부 다의 병원하고 장례식장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약국을 어디를 통해서 막느냐고. 여기 뭐 입구를 막겠어? 어디를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보면 실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놓고 제가 우리 수강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병원이 지금 6억 원으로 해갖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 등록증에서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지분을 놓고 임대차 계약서를 6억짜리를 법원에서 지분을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8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한번 봐도 이 6억 원이라는 그 계약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가 해볼만 하다 해갖고 우리 추천 물건 하는 데다가 추천하고 여기에 병원은 지금 문을 닫았지만 장례식장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장례식장을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다.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낙찰 받아서 세를 주고 한 2, 3년 기다려서 이 병원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시 병원을 운영하게끔 되면 그때 이 약국으로서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봐라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가서 1,800원을 주고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러 갔더니 대항력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내십시오 그래. 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래 내고 나면은 인도명령 신청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문을 잠궈놓고 약국에 있던 사람이 문을 잠궈놓고 거기에 그대로 기구가 있으니까. 인도명령을 냈더니 인도명령에서 법원에서 뭐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이기 때문에 이거 인도명령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소송을 한번 하자 해갖고 소송했던 사례입니다. 이거 자 보시겠습니다. 인도명령을 받아주지 않아서 항고를 한 겁니다. 항고 이유서 피신청인 김상희 권리신고 및 미배당 이원 이재리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신청 김상 상가인 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던 바 신고액은 전세보증금 얼마? 6억 원. 그러나 피신청인은 상가 건물 임대사에 보호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위 강제 경매 사건의 토지와 건물의 합쳐서는 얼마예요? 감정 가격이 4,400만 원인데 누가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얼마에 6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서는 계약서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계약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배당 요구를, 그러니까 거기 세입 들은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낙찰자에다가 우리가 1,800이니까 여기서 1,800에서 뭐 경매 비용 빼고 나서 1,500이 가고 나머지 6억에서 1,500을 뺀 5,850만 원을 받을, 5억 8,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경매가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계약력이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6억 원 이렇게 돼 있죠. 6억 원. 여기 보면 2018년 12월 4일 돼 있죠. 보면 6억 원 돼 있는데 계약금이 얼마? 1억 원. 그 다음에 중도금이 얼마? 2억 원. 그 다음에 잔금이 얼마? 3억 원. 그랬는데 계약금하고 뭐가 다 어떻게 한다?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봐도 잡을죠. 땅하고 건물이 전부 다 합쳐봐야 4,400밖에 안 되는데 6억 원을 주고서는 계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계약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약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업자 등록증 여기 내있죠. 사업자 등록증 만들었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하고 계약서 같이 들어가야죠. 그럼 사업자 등록하고 계약서 같이 들어오면 각종 확정일자 찍어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여기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의 계약서는 다른 계약서고 법원에다 낸 계약서는 다른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런. 하여튼 계약서를 임대차가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계약서가 안 들어가면 안 나온다니까. 거기서 그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같이 내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보면. 같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행사의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계약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절로 같이 다 도장이 찍히게 되면 돼요. 같이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뭐 안 지킨다는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갑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제가 지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서 자 권리신고서는 전자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2018년에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공적장부에 의해서 사실이 하겠으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는데 모든 글씨가 한 사람의 필자로 작성된 모아 경매 개시 이후 급조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드는 게 아니까 강하게 의심된다. 즉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제출한 계약서와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계약서를 바꿔치기 해서 제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세무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거의 다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난 하지 말라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 다 받는다 이런 얘기다. 근데 보면 우리가 보면 6억 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6억 원을 어떤 문서를 지불했는지 소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조회 신청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에 어떤 사업 계약서를 냈는지를 법원에서 세무서에서 법원에다 제출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제출한 계약서와
세무서에서 받은 계약서가 같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 그러면 가짜 계약서를 집어넣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 우리 이사 가고 나갈 테니까 또 취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했더니. 그래서 좋다. 우리는 뭐 싸우자는 목적이 아니니까 나가준다 그러면 우린 취하겠다 해서 나가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1,000만 원에 30만 원씩 월세 받고 있습니다. 1,800에 낙찰을 받아갔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 앞에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약국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3, 4천에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1,800에 낙찰을 받았지만은 조금 기다리면 그렇게 되고, 지금도 1,800 주고 낙찰을 받아서 1,000만 원 보증 받고 30만 원 받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현재로도.